항바이러스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백신 등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수단들이 조금씩 개발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에 중화항체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고 백신 임상시험에서 시험에 참가한 사람 전체에서 항체 생성은 확인되었는데 중화항체는 일부에서만 확인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동안 항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중화항체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중화항체는 왜 중요한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3개의 동영상에서 항체의 기본적인 특성과 구조, 10억이 넘는 다양한 항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항체가 내 몸의 물질과 내 몸에 침입한 병원균들의 물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설명들, 즉 응집소, 침강소, 항독소, 항원에 대한 면역성, 과민성 등 한 단어 한 단어가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가장 단순한 정의인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체는 내 몸에 침입한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특별한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Y자 모양으로 생긴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항체 단백질은 각 부위마다 특별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는 Y자 양끝 쪽 항원 결합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항체 종류마다 구조가 달라서 서로 다른 항원과 결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화항체는 무엇일까요? 사전에는 중화반응에 관여하는 면역항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의 설명에서 뒷부분, 즉 바이러스 따위의 항원이 생체에 대하여 독성이나 감염력 따위의 활성을 가졌을 때 그 항원에 결합하여 활성을 감퇴시키거나 소실하도록 한다 하는 부분이 중화반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평소에 알고 있던 중화라는 의미와 잘 맞지 않아서 이 설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화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중화항체에서 중화와 가장 가까운 의미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것이 섞여 각각의 성질을 잃거나 그 중간의 성질을 띠게 함이라는 의미의 중화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용법으로는 중화반응이라는 용어인데 수용액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염과 물이 생기는 반응을 중화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반응에 의해서 산의 성질과 염기의 성질이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영어로는 neutralization이라고 합니다. 한자도 같고 설명도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딱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중은 위아래 가운데, 왼쪽 오른쪽의 가운데 등 가운데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산성과 염기성의 중간을 중성이라고 하고 이렇게 중성으로 만드는 것을 중화라고 합니다. 중립이라고 할 때도 두 세력 가운데 선다는 의미입니다. 영어에서 뉴트럴은 우리말에서 중립, 중화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편의 중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는다, 활동성이 없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동차의 기어에 N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우리말로는 중립기어, 영어로는 뉴트럴입니다. 우리말에서 중립이라고 하면 전진과 후진 중간에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영어에서 뉴트럴은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중화항체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설명을 보면 병원균이나 감염체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영향력을 뉴트럴라이즈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으로 감염체가 가지고 있던 감염성 또는 병원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트럴라이즈는 우리말에서 가운데 중자에 내포되어 있는 가운데로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력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염력 무력화 또는 감염력 제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극물에 해독제를 넣거나 많이 희석해서 중화한다고 했을 때도 중간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독성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중화항체라는
것이 중간 상태로 만들어주는 항체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감염력을 없애는 항체라는 의미라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중화라는 용어 설명에 면역 항목을 추가해서 병원성이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감염성이나 병원성을 없애는 일이라고 설명을 추가하면 중화항체라는 말에서 처음 들었던 괴리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독성 항목을 추가해서 희석하거나 해독제를 사용하여 독극물이 가지고 있는 해로운 특성을 없애는 일 또 추가해 놓으면 독극물의 중화라는 용법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이제 중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하고 다른 의미를 추가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화항체의 의미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반응에 관여하는 면역항체, 바이러스 따위의 항원이 생체에 대하여 독성이나 감염력 따위의 활성을 가졌을 때 그 항원에 결합하여 활성을 감퇴시키거나 소실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화항체가 어떤 항체인지 조금 더 실감 있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항체가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없앨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바이러스 이름은 SARS-CoV-2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이전까지 알려져 있었던 사람에게 감염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6종인데 SARS와 메르스를 일으켰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나머지 4종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형의 바이러스 표면에 돌기가 튀어나온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비드-19 또는 우리말로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이름이 아니라 감염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SARS-CoV-2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는 의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불러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질막 안에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지고 있고 막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우리 신체 세포를 감염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세포 표면에 있는 ACE2라는 효소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ACE2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라고 있는 물질은 아니고 원래는 혈압을 낮추어주는 작용을 하는 효소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하기 위하여 이 효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막이 세포의 막과 결합하면 유전 물질인 RNA가 숙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숙주의 각종 도구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유전자로부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바이러스 유전체는 매우 작기 때문에 아주 일부 유전자만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필요한 것들은 숙주 세포 것을 훔쳐서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해서 패키징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을 포함해서 새로운 바이러스 개체를 조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숙주의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각각의 세포는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렇게 세포 밖으로 배출된 바이러스는 숙주의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세포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부착, 세포 내 이입, 껍질 벗김을 과정을 통해서 숙주세포에 유전 물질을 주입시킵니다. 항체가 바이러스에 부착하면 이 감염 과정을 각 단계마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숙주세포의 수용체와 부착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껍질을 벗겨서 유전 물질을 주입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유전 물질을 넣는 과정을 방해하면 감염력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염력을 중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에 결합하기만 하면 감염력 중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중화항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피토프와 파라토프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체와 결합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에피토프라고 합니다. 에피토프와 접촉하는 항체 부위를 파라토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300개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항원 단백질이 있을 경우 300개의 아미노산 전체가 항체와 접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백질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몇 개의 아미노산이 항체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렇게 실제로 접촉하는 부위를 에피토프라고 합니다. 다른 그림으로 보면 병원균의 표면에 항원 물질이 있고 항원 물질 중에서 실제로 결합에 관여하는 부분이 에피토프입니다. 따라서 병원균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항원 그리고 에피토프는 가장 작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항체에서 실제로 결합에 관여하는 부분인 파라토프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이 에피토프 부분입니다. 항원과 항체가 실제로 접촉해서 결합하는 부위가 생각보다는 매우 작고 반응에 관여하는 아미노산의 개수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면역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아미노산은 5개 정도이고 최대로는 16개 정도라고 합니다. 5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에피토프의 가지수는 320만 개가 됩니다. 1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경우는 655조 개 정도가 됩니다. 이들이 모두 항체 반응의 에피토프 타겟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의 정상적인 펩타이드에 반응하는 항체가 많이 생산되면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깁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B세포 성숙 과정에서 이러한 항체를 만드는 B세포는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 중에서 내 몸에는 없는 서열이 면역 반응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는 단백질과 유사한 단백질만 가지고 있다면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항체가 아예 안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표면에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은 크기가 1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항체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항체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다양한 부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의 단백질에도 여러 개의 에피토프가 있을 수 있고 항체가 어느 부위에 어떻게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감염력을 없앨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숙주세포에 더 잘 침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입하면 매우 다양한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떤 항체는 중화능력이 매우 높고 어떤 항체는 중화능력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할 경우나 백신을 개발할 경우 중화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에서 뛰어난 것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좀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스에 중화항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데가 없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